형, 이게 뭡니까? 서윤아라니 20년 전에 끝난 사람 아닙니까? 태식이 유언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49제를 마친 그날 밤 어머니의 금고에서 나온 유언장 세 번째 항목에는 20년 전 쫓겨나듯 이혼당한 전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보다 더 충격적인 건 금고 속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준이의 딸인 것을 태준이는 모른다. 28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딸, 조작된 사진 한 장으로 무너진 결혼, 그리고 죽어서야 입을 연 어머니의 비밀. 유언장 한 장이 열어버린 문 뒤에는 2번 다시 열리지 않을 줄 알았던 과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봉은사 마당에 뿌려진 국화꽃 향이 아직 옷깃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삼성동 자택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거실에 어머니가 생전에 켜두던 장스탠드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태준은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곧장 2층 어머니의 개인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쪽 벽면의 금고 앞에 서서 어머니가 생전에 알려준 비밀번호 6자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법무법인 도장이 찍힌 공증 봉투 한 통, 가족표지 일기장, 3권, 그리고 노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공증 봉투를 뜯어 유언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성도그룹 지분 배분, 서울 강남 부동산 3건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손가락이 3번째 항목에 닿는 순간 태준의 눈이 멈췄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감귤밭 1200평과 인접주택은 서윤아에게 귀속한다. 서류를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태준이 유언장을 책상에 내려놓고 노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제주 왕복 항공권 영수증 수십 장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사진 2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 장은 윤아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카페 앞에서 최근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들어 올려 불빛 아래에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도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유언장 사본을 펼쳐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다가 3번째 항목의 서윤아 3글자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이게 뭡니까? 서윤아라니 20년 전에 끝난 사람 아닙니까?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유언장 사본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내용을 넣으신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태식은 집무실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황 변호사, 나야. 어머니 유언장에 문제가 있어. 지금 바로 법무팀 회의실로 와. 그날 오후 고문 변호사 황정수가 유언장 원본과 공증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태식이 회의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공증에 빈틈은 없어? 황정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차 자체는 깔끔합니다. 다만 유언장을 쓰실 때 어머님 연세가 83이었으니까 그때 판단 능력이 온전했는지를 문제 삼으면 소송을 걸 여지는 있습니다. 태식이 2 손을 깍지 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준비해. 최대한 빨리. 같은 날 저녁 태준은 서재에서 가족표지 일기장 첫 번째 권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기록이 이어지다가 한 페이지에서 태준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윤아 카페에 다녀왔다.
서연이가 많이 컸다. 그림을 참 잘 그린다. 태준이 일기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라니. 이건 누구야? 태준이 비서실장 최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어머니의 제주 방문 기록을 전부 추적해. 항공사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운전기사한테도 확인하고. 다음 날 아침 최동민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지난 18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제주에 다녀오셨습니다. 매번 애월읍 해안도로에 있는 같은 카페에서 결제하셨고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 카페가 어딘데? 상호가 바람의 쉼터입니다. 대표자 이름이 서윤아로 되어 있습니다. 태준이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변의 카페 바람의 쉼터에서는 서윤아가 오전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수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성도그룹 오복순 여사의 별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윤아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윤아를 살폈습니다. 윤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일찍 문 닫자. 네. 사장님, 18년 동안 영업시간에 가게 닫으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윤아는 대답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손녀 서연 앞으로 쓴 짧은 편지 한 통과 때가 되면 태준에게 전해다오라는 메모가 붙은 밀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아가 밀봉 봉투를 손에 쥐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떡하라고 이러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윤아는 봉투를 다시 찬장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주시내 중학교 미술실에서 오후 수업을 마친 강서연이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윤아의 목소리에 서연이 미술실 문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다. 그냥 빨리 와. 서연이 해안도로를 따라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른 시간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곧장 2층으로 올라간 서연 앞에서 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돌아가셨다. 서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서울 쪽에는. 윤아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라. 알겠지.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 설에 몰래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용돈과 함께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뒤집자 할머니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우리 서연이에게 언젠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해줄게.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태주는 그날 밤부터 서재에 앉아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권 중반부에서 태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태식이가 흥신소를 시켜 찍었다는 사진을 내가 확인해 보니 사진 속 남자는 윤아의 서울대 약대 동기일 뿐이었다. 동문 모임에서 함께 찍힌 사진을 태식이가 의도적으로 외도 증거로 꾸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이혼이 끝난 뒤였다. 내가 윤아를 지키지 못했다. 태준이 일기장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 번째 권 후반부에서 태준은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서연이가 올해 28이 되었다. 제주에서 미술 선생님이 되었다고 한다. 이 아이가 태준이의 딸인 것을 태준이는 모른다. 윤아가 이혼할 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이 비밀을 안고 갈 수는 없다. 태준이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유언장, 일기장, 항공권 영수증 묶음을 나란히 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 실장, 이번 주 안에 제주행 비행기를 잡아줘. 이틀 뒤 제주공항에 도착한 강태준은 비서실장 최동민을 공항 인근 호텔에 대기시키고 혼자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에어릅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감귤밭과 돌담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 바람에 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운 태준은 시동을 끄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카운터에 서 있는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차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나가 커피를 내리다가 문 앞에 선 사람을 올려다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카운터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어머니 유언장에 당신 이름이 있어서 왔소. 유나가 행주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유나는 직원 한수진에게 손님 안내를 맡기고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태준이 카페 1층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내리다 만 커피가 잔에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새 커피를 내려 태준 앞에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진이 카운터 쪽을 한번 돌아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이 처음 제주에 내려오신 게 18년 전이에요. 서너 살쯤 된 딸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해안도로에 빈 가게를 빌려서 카페를 시작하셨거든요. 태준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정말 힘드셨어요. 사장님이 직접 감귤잼을 만들고 수제 케이크를 구워서 하나씩 입소문을 내셨죠. 한수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매달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카페 유일한 서울 손님이었는데 올 때마다 서울 약과하고 손녀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할머니랑 사장님이 2층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면 할머니는 항상 눈이 빨개진 채로 내려오셨거든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태준이 한수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에게 전해주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수진이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태준에게 최동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울에서 급한 소식입니다. 부회장님이 황정수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무효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동시에 제주 감귤밭 관련 등기 서류를 발급받으셨습니다. 태준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식이가 제주 땅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태식이 고문 변호사 황정수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치의 진료 기록에서 건망증 언급이 있는 부분을 찾아 유언장 쓸 때 판단 능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해. 황정수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주치의 기록만으로는 무효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 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면 시간은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태식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턱을 괴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도 전략이지. 태식은 곧이어 측근인 성도건설 상무 박진호를 불렀습니다. 박상무, 제주 에어릅 감귤밭 일대 토지 이용 계획을 조사해.
그 땅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야겠어. 며칠 뒤 박진호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회장님, 해당 감귤밭이 도청의 해안관광단지 개발 예정 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땅값이 수백억대로 뛸 수 있습니다. 태식이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유언장에 적힌 그 땅이 그냥 감귤밭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건 그룹 제주 사업의 핵심 부지야.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진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감귤밭 주변 땅을 우리 법인 이름으로 먼저 사들여. 서윤아가 그 밭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해. 제주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렀지만 윤아를 다시 만나지 못한 태주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자택 서재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태식이가 흥신소를 시켜 찍은 사진은 조작이다. 그 문장 위에 태준의 손가락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태준이 최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그룹 경호팀장이었던 이만수,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봐. 다음 날 최동민이 보고했습니다. 15년 전 퇴직하셨고 지금은 경기도 양평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말 양평 낚시터 정자에서 태준과 이만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만수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홀짝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해당 페이지를 펼쳐 이만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만수가 어머니의 글씨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태식 부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외부 흥신소 한성 조사를 통해서 사모님 동선을 미행하라고요. 태준이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이만수가 이었습니다. 서울대 약대 동문 모임이 끝나고 사모님이 남자 동창이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망원 렌즈로 찍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성호라고 사모님 대학 동기이자 제약회사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만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 나란히 걸어간 것뿐인데 태식 부회장님이 사진 각도를 골라서 날짜하고 장소를 편집해 마치 미래 현장처럼 꾸미셨습니다. 저는 양심에 걸렸지만 직속 상관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격분해서 윤아의 해명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눈을 뜨고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진술서로 써줄 수 있겠나? 이만수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하고 15년 동안 이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쓰겠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그날 저녁 퇴근한 서연이 카페 2층에서 윤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며칠 전 낮에 카페에 왔던 그 남자 누구야? 윤아가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윤아가 딸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이야. 서연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문제로 나타난 거지. 28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윤아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서울 올라가서 직접 따질 거야. 윤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그 집안에 발 들이면 상황이 더 나빠져.
서연이 입술을 깨물고 유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을 보낸 뒤 유나는 혼자 카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복순 여사가 매번 앉던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감귤차를 마시며 건넨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 유독 오래 머물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유나야, 이 밭하고 이 집은 꼭 내 이름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유나가 찬장에서 밀봉 봉투를 다시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봉투를 다시 찬장 안쪽에 넣고 카페 불을 껐습니다. 그 시각 서울 자택서재에서 태주는 일기장 3번째 권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태준이 최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제주 다시 가야겠어. 일정 잡아줘. 그리고 하나 더, 제주가정법원을 통해서 친자 확인이 가능한지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해놔. 수화기 너머로 최동민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전화를 끊고 책상 위의 일기장을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태준이 제주에서 돌아온 지 열흘 뒤 서울가정법원 접수 창구에 유언 무효 소송장이 올라갔습니다. 강태식의 이름이 원고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성도건설 상무 박진호는 제주 애월읍 감귤밭에 붙어 있는 토지세 필지의 매매 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보낸 부동산 중개인 한 명이 카페 바람의 쉼터 건물주 김도영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 박진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카페 건물을 직접 사들여서 임대 조건을 바꾸면 서윤아는 가게를 못 붙이게 돼. 거기에 감귤밭 사방 땅까지 우리가 잡으면 유 원장이 유효해도 그 밭에 들어가는 길 자체를 막을 수 있어.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중으로 조이는 겁니다. 그래, 한쪽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막는 거야. 애월읍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김도영은 올해 75이었습니다. 18년 전 갈 곳 없는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찾아왔을 때 보증금도 받지 않고 빈 가게를 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뒤로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들 김정환이 요즘 사업 확장 자금이 급했습니다. 태식 쪽 중개인이 내민 금액은 시세의 3배였습니다. 김도영이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결국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유나가 카운터에서 김도영을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감귤차 드릴까요? 김도영이 고개를 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나 씨, 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유나의 손이 앞치마 끈을 쥐었습니다. 김도영이 고개를 숙인 채 이었습니다. 정환이 사정이 급한데 건물을 사겠다는 쪽에서 큰 돈을 불러와서 건물을 팔게 될 것 같아. 유나가 카운터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새 건물주가 정해지면 임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석 달 안에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 유나가 김도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8년간 모든 것을 쏟아 만든 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김도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뒤돌아보지 못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김도영이 돌아간 뒤 유나가 한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제주에서 가게 임대 문제 다뤄본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한수진이 지인을 수소문해 제주시 변호사 고은석을 찾아 연결했습니다. 고은석이 전화 너머로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법으로 따지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빈틈을 만들 수 있어요. 건물이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소식이 한수진을 통해 태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태준이 서울에서 곧장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제주 카페 건물 매입, 네가 시킨 거지. 태식이 전화기 너머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건 성도건설 제주 리조트 확장 투자 계획이야. 전 형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상관없는 거냐? 태식이 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형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유언장에 적힌 제주 땅이 어머니 개인 재산이 맞아? 그룹 돈에서 나온 거면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태준이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카페에 서울에서 온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강태식의 딸 강수빈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독립출판사 물결책방을 운영하는 수빈은 대학 시절부터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할머니의 장례 이후 유언장 속 서윤아라는 이름이 궁금해 혼자 제주를 찾아온 것이었죠. 수빈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걸린 수채화 그림 여러 점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서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 정말 좋다. 혹시 작가가 누구예요? 서연이 컵을 닦던 손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색감이 너무 좋은데. 수빈이 감탄하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 풍경을 주제로 한 그림 에세이를 기획하고 있는데 사파 그려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한테요? 수빈이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관계를 모른 채 출판 이야기와 그림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수빈이 감귤차를 마시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수빈이 내민 법인카드에 강씨 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그것을 본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나가 카운터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서울 성도그룹과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요? 수빈이 카드를 돌려받으며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강태식이 제 아버지입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빈이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카페 건물을 사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서연이 카운터를 돌아 나와 수빈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건물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유나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 서울 올라가서 직접 따진다니까. 유나가 서연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안 돼. 그 집안에 발을 들이면 일이 더 꼬여. 수빈이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공기를 지켜보다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가 찾아와서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수빈이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연락처를 적어 유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사려는 것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수빈이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수빈이 떠난 뒤 유나는 변호사 고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변호사님, 성도건설이 카페 건물만이 아니라 감귤밭 옆 땅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은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유언장 때문에 사장님을 압박하려는 거라면 대응 방법을 넓혀야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전문 법률 사무소와 함께 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태준이 이만수의 진술서를 정리하던 중 태식이 보낸 고문 변호사 황정수가 회장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 무효 소송 첫 번째 재판이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룹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황정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형제분 사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 원장에서 제주 부동산 부분만 수정하고 소송을 끝내시면 깔끔합니다. 태준이 황정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룹의 고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태식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아챘습니다. 황 변호사, 유 원장 소송은 내가 별도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겠소. 황정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황정수가 집무실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형님이 외부 변호사를 따로 쓰신답니다. 그날 밤 비서실장 최동민이 태준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성도건설 해외사업부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식 부회장님이 지난 5년간 싱가포르하고 홍콩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3곳을 만들어서 성도건설 해외공사 대금 일부를 돌려 빼는 방식으로 약 800억 원을 따로 모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최동민이 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그 돈 일부를 유 원장 소송 비용하고 제주 땅 사들이는데 쓴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 전 형수를 쫓아낸 것에서 시작해 그룹 돈을 빼돌리고 어머니의 유언까지 뒤집으려 하는 동생의 전체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실장, 이건 유산 싸움이 아니야. 어머니 유언을 지키는 것하고 회사를 지키는 것, 이게 결국 같은 싸움이야. 태준이 전면전을 결심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도그룹 본사 로비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딸입니다. 접수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 서너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급 연락을 받은 비서실장 최동민이 직접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최동민이 서연의 신원을 확인한 뒤 회장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자 태준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서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8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밀봉 봉투 한 통을 꺼내 태준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전달만 하러 온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태준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알면 화내실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이거였거든요.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봉투를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 오복순에 잡힐 편지가 9장에 걸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앞부분에는 20년 전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이 흥신소를 통해 만든 사진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이미 이혼이 끝난 뒤라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참회였습니다. 태준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편지 뒷부분에는 18년간 매달 제주를 찾아 유나와 서연을 지켜봐온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유나가 임신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태준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태준아,
유나는 한 번도 내 욕을 하지 않았다. 서연이한테 아빠 이야기를 물으면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만 말하더라. 이 아이들을 내 손으로 다시 품어다오. 태준이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할머니가 대신 지켜준 시간조차 몰랐다. 서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28년간 쌓인 것을 이 자리 한 번으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돌려 눈물을 감추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연이 떠난 뒤 태주는 최동민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두 가지를 바로 해줘. 첫째, 어머니 편지하고 일기장, 이만수 진술서랑 녹음 파일, 태식이 비자금, 자료까지 전부 하나로 정리해. 둘째, 태식이 손이 닿지 않는 외부 법률 사무소를 찾아. 유 원장 문제하고 태식이 비위권을 동시에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최동민이 수첩에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벌 가족 분쟁하고 기업 범죄 분야에서 이긴 실적이 높은 한솔법률사무소에 정미경 대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정미경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 변호사, 세 건을 한꺼번에 부탁하겠소. 어머니 유 원장을 지키는 것, 20년 전 이혼의 진상을 밝히는 것, 그리고 동생의 횡령 문제. 태준이 가져온 증거 자료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미경이 이틀에 걸쳐 자료를 검토한 뒤 태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 소송을 막으려면 어머님이 유 원장을 쓰시기 전에 받으신 건강검사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정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경이 이었습니다. 태식 부회장의 횡령건은 두 갈래로 가겠습니다. 먼저 성도그룹 이사회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공식 증거로 바꾼 다음에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태준이 턱을 개고 정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미경이 서류를 정리하며 태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두시면 태식 부회장이 소송하고 부동산 압박을 지렛대로 경영권까지 흔들 겁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위험합니다. 태준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진행하시오. 태준이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 일기장에 적힌 서연이라는 아이, 내 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정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양쪽이 동의하면 검사로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연 씨 본인하고 어머니 서윤아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먼저 풀려야 가능한 일이에요. 한편 제주로 돌아온 서연은 그날 저녁 카페에서 유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나 서울 다녀왔어. 유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봉투를 강태준한테 전해줬어. 유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내가 뭐라고 했어? 왜 내가 막는 일을 했어? 서연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하신 거잖아. 그걸 안 지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유나가 입술을 떨며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나한테 고개를 숙였어. 유나가 부엌으로 걸어가 수도꼭지 앞에 섰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한 가지를 더 전했습니다. 엄마, 카페에 왔던 강수빈 씨 기억나지?
그 사람이랑 연락이 닿았어. 수빈 씨가 태식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려는 것에 대해 자기가 아는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어. 자기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 가족 전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대.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수빈 씨가 준 정보는 고은석 변호사한테도 전해뒀어. 며칠 뒤 제주 변호사 고은석이 유나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수빈 씨가 제공한 정보하고 토지 등기 서류를 대조해 보니 성도건설이 감귤밭 옆 땅을 사들인 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장님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건물 매각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태주는 정미경 변호사와의 전략 회의를 마친 뒤 제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건물주 김도영을 찾아갔습니다. 김도영의 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건물을 사겠다고 나선 쪽이 카페 사장님을 쫓아내려는 의도로 접근한 겁니다. 김도영이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태준이 이었습니다. 건물을 안 파시더라도 아드님 사업 자금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적절한 금융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물을 파실지 말지는 전적으로 어르신이 정하실 일입니다. 김도영이 태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카페 직원 한수진과 동네 단골 어르신들이 바람의 쉼터 지키기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제주 지역 신문 한 곳이 대기업이 작은 카페를 압박하는 사례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김도영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성도건설 쪽의 매입 제안을 거절하고 유나에게 했던 퇴거 통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수진을 통해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태준이 퇴거 철회 소식을 확인하고 카페 앞에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카페 문을 닫고 나오던 유나와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움과 경계심, 그리고 20년 전의 기억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등 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카페 2층 창문에서 서연이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그 작은 끄덕임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둔 태준의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제주시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벽면에 수채화 5점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기억이라는 제목의 연작이었습니다. 서연이 3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오복순에게 전해 들은 서울 이야기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상상을 제주 바다 풍경 위에 겹쳐 그린 것이었습니다. 지역 미술교사 합동 전시회 개막일 오후 관람객들이 하나둘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태준이 비서실장 최동민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관람객 사이에 섞여 조용히 서연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네 번째 그림까지 천천히 시선을 옮기다가 마지막 5번째 그림 앞에서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감귤밭 사이길을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림 속 남자의 어깨, 선과 걸음걸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동민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서울에서 내려온 강수빈도 전시회장 로비에서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수빈이 서류 봉투 하나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 이거 정식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제주 그림 에세이 사파를 서연 씨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일정하고 조건이 다 적혀 있어요. 서연이 봉투를 받아들고
수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빈 씨, 진짜예요? 수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로비에서 서연과 마주친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그림, 감귤밭을 걸어가는 남자. 혹시 누구를 그린 거냐? 서연이 전시실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옛날 사진 속 누군가예요. 태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뒤집어 볼펜으로 전화번호를 직접 적었습니다. 서연에게 내밀자 서연이 잠시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는 정미경 변호사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성도건설 해외사업부 차장 오세훈이 양심 선언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오세훈이 정미경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식 부회장님이 빼돌린 돈 중에서 120억 원을 유언장 소송 변호사 비용하고 제주 땅 사들이는데 직접 썼습니다. 저는 태식 부회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 돈을 홍콩 법인을 거쳐 국내 부동산 중개회사 계좌로 보내는 실무를 맡았습니다. 오세훈이 내민 서류에는 회계자료 원본, 해외회사 설립 서류 사본, 송금 전표 원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미경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유언장 소송하고 횡령이 하나의 돈줄기로 연결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태준은 정미경의 보고를 받고 즉시 성도그룹 이사회에 특별감사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외부 회계 전문가를 투입해 성도건설 해외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고 감사 결과가 오세훈의 자료와 일치하면서 빼돌린 돈의 전체 흐름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자리에서 태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태식 부회장이 해외 법인을 통해 약 800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두 번째, 그중 120억 원을 유언장 소송 비용과 제주 부동산 매입에 쓴 내역입니다. 태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20년 전 경호팀을 동원해서 당시 제 아내를 모함한 공작에 대한 전 경호팀장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태준이 이사회 멤버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오세훈이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배신한 겁니다. 정미경 변호사가 해외 송금 전표 원본과 외부 감사 보고서를 이사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태식의 반박이 힘을 잃었습니다. 사회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회 과반이 해임에 손을 들었습니다. 태식이 부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서는 태식이 복도에서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태식이 태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태준이 태식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이를 악문 채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강태식에 대한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유언장 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미경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오복순 여사가 유언장을 쓰기 2달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판단 능력 정상 소견서 그리고 주치의가 작성한 일장생활 평가서였습니다. 태식 쪽 황정수 변호사가 주치의 기록에 건망증 언급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병원의 검사 기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 검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소송의 흐름이 태준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녁
정미경 변호사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 소송은 마지막 재판 한 번만 남았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페 바람의 쉼터에 들어서자 유나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나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려 태준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이 어땠는지 듣고 싶소. 유나가 창밖 바다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서울 약과를 가져오셨어요. 서연이한테 줄 옷이랑 학용품도 항상 챙겨오시고 2층에서 감귤차를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유독 오래 계셨어요. 돌아가시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서서 카페 안을 한참 둘러보셨거든요. 태준이 커피잔을 감싸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끝까지.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카페 문을 나서려는데 뒤편 테라스에서 서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태준이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전시회에 걸었던 마지막 그림, 감귤밭 걸어가는 남자요. 사실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태준이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태준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해질녘 예월 바다를 배경으로 태준과 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카페 안창가에서 유나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선반 위 오복순 여사의 사진과 창밖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기 방에서 태준이 건넨 명함 뒷면의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저장 이름에 아버지라고 적었습니다. 카페 1층에서는 유나가 오복순 여사의 사진을 찬장 안에서 꺼내 카운터 뒤 선반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손님들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유나가 선반 위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층에서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사진을 선반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유나의 옆에 섰습니다. 두 모녀가 나란히 서서 유리창 너머 달빛이 비치는 애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시내 중학교 미술실이었습니다. 서연이 학생들 앞에서 수채화 붓에 물을 머금게 하며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붓을 눕혀서 한 번에 쭉 그어보는 거야. 힘을 빼고. 서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붓을 쥔 손이 멈추더니 서연이 한 손으로 교탁을 짚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앞줄에 앉은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서연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손등으로 코를 막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무릎이 접히더니 교탁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미술실 안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옆 교실에서 뛰어온 동료 교사 김현정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유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서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유나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가게 맡아. 한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나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수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가 유나에게 설명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피가 제대로 굳지 못하는 상태예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나가 응급실 침대 옆에 서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제주대병원 김재현 과장이 검사 결과를 들고 유나와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서연이 이불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유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재현이 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치료하시는 것보다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서울이 낫습니다. 유나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한 빨리요. 병실로 돌아온 유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18년 동안 피해왔던 서울이었습니다. 카페를 비우는 문제, 서울에서 지낼 곳, 그리고 치료비. 유나가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카페 통장과 개인 적금을 합쳐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유나가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제가 지킬게요. 서연 씨 먼저 생각하세요. 유나가 한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은석 변호사한테 연락하는 것도 네가 맡아줘.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제가 할게요. 유나가 서연의 전원 서류를 준비하는 사이 한수진이 먼저 성도그룹 비서실장 최동민에게 서연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최동민에게서 보고를 받은 태준이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연락해. 입원 병실하고 담당 교수 배정을 부탁해. 그리고 최 실장이 직접 김포공항에 나가서 두 사람을 마중해. 최동민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포공항에 도착한 유나는 게이트 앞에 서 있는 최동민을 보았습니다. 태준이 손을 쓴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들것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나가 입술을 깨물고 최동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 병실에 서연이 옮겨졌습니다. 담당 박소영 교수가 제주대병원에서 보낸 검사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전했습니다. 서연 씨,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유나가 박소영 교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네. 가족 중에서 맞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유나도 거의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도 받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형제자매가 계시면 추가로 검사 대상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 태식이 스쳤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동생에게 골수를 부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첫 번째 치료의 부작용과 싸웠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입안에 염증이 퍼졌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딸 곁을 지켰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담당 간호사에게 서연의 상태를 확인한 뒤 오후에 성도그룹 업무를 처리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최동민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서연이 치료비 전액을 내 개인 계좌에서 병원에 미리 내. 서윤아 씨한테는 병원 쪽 배려로 처리됐다고 전하고 최동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박소영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태준과 윤아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씨는 6가지 검사 항목 중 3개만 일치해서 이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윤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태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태준 씨는 6가지 중 5개가 일치합니다. 이식 최우선 후보입니다. 태준이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연세가 62이시고 가벼운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추가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없어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추가 검진 결과 태준의 심장과 폐 기능이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주저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침대 위에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28년간 자신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골수를 내어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부회장에서 해임되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태식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태준이 골수 이식 전후로 최소 23주간 경영에서 빠지는 틈을 노렸습니다. 태식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임원 2명과 소수 주주 3명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형이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비우고 있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다 형 탓이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내 해임을 다시 검토하자. 비서실장 최동민이 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병원에 있는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태식 전 부회장이 주주들한테 접촉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을 뒤집으려는 겁니다. 태준이 검사복을 입은 채 복도 의자에 앉아 보고를 들었습니다. 딸의 병실과 회사 사이에서 다시 한번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선택하고 아내와 딸을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최 실장, 주총 대응은 정미경 변호사한테 정권을 맡겨. 사회이사 대표한테도 상황을 공유하고 나는 내일 시술에만 집중한다. 시술 전날 밤 병원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태준과 윤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2살 때 밤새 열이 안 내렸어.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 해열제로 버텼어. 태준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어. 서연이가 울면서 들어왔는데 나는 안아주는 것밖에 못했어.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시상식장에서 울더라고. 보여줄 아빠가 없다고. 태준이 난간을 잡은 2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윤아가 말을 마치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일부터라도 서연이 아버지로 살게 해줘. 윤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서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술실 앞이었습니다. 태준이 수술복을 입고 시술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이동 침대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은 서연이 침대 위에서 팔을 뻗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꼭 건강하게 나오세요. 태준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시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유나가 벽에 기대어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술이 약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연은 감염을 막기 위해 무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나는 보호자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만 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쪽의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침대 위에서 고개를 돌려 유리창 쪽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태주는 같은 병원 일반 병동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골수 채취 뒤 심한 피로감과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입원 중에 최동민에게 매시간 서연의 상태를 보고받았습니다. 백혈구 수치는요? 아직 많이 낮습니다, 회장님. 이틀 만에 퇴원한 태주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무균 병실 앞 유리창에 왔습니다. 안쪽에 서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손을 들어 올려 작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식 후 첫 주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유나와 태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기존 골수가 파괴된 상태에서 새로 넣어준 세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때입니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고비예요. 서연의 백혈구 수치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무균 병실의 면회 제한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식 후 열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에게 고열이 나타났습니다. 병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소영 교수팀이 긴급으로 피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나가 유리창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복도를 뛰어온 태준이 유나의 어깨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유나 씨, 서연이가 이겨낼 거요. 유나가 태준의 팔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위로의 말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피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항생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열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식 후 2주째에 접어들자 서연의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중간 결과를 전했습니다. 새로 넣어준 세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징후예요. 유나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유리창 밖 복도에서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태준이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최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내일부터 회사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에서는 정미경 변호사가 태식의 임시 주주총회 시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해임이 적법했다는 검토 의견서, 태식의 횡령 기소 사실, 외부 감사 보고서, 요약본을 전체 주주에게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동시에 사회이사 대표 장원기와 함께 우호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한 명씩 만나며 태식 쪽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태식의 기소 소식이 경제 전문 신문 2곳에 실렸습니다. 태식에 동조했던 소수 주주 3명 중 2명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자기 주식값에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죠.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최소 지분에 미달하면서 주총은 공식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주총이 무산된 직후 태식에 우호적이던 임원 2명도 사임서를 냈습니다. 정미경 변호사가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경영권 위협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유 원장 소송 마지막 재판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태준이 병원 옥상 정원 벤치에 앉아 이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찰이 태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식 기소했습니다. 약 800억 원 규모의 해외 자금 횡령, 그중 120억 원을 소송 비용과 부동산 매입에 전용한 혐의였습니다.
태식 기소 소식이 전해진 날 저녁 태준이 병원 옥상 정원에서 조카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아버지 일에 대해 큰아버지가 미안하다. 수빈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딸이니까 재판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연 언니 회복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수빈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식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모두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무균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는 승인을 내렸습니다. 서연이 한 달 만에 무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나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리창 너머가 아니라 직접 딸을 안는 유나의 팔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살았어. 유나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다가 서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첫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제주에서 직접 가져온 감귤 한 상자를 병상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 감귤 하나를 집어들고 껍질을 까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우리 카페 뒷산밭에서 온 건 아니죠? 태준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귀포에서 산 거다.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 처음으로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유나도 고개를 돌려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가정법원에서 유언장 소송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태식 쪽 황정수 변호사가 재판부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거 제출이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양쪽의 마지막 주장을 듣고 판결 날짜를 2주 뒤로 잡았습니다. 2주 뒤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복순 여사의 유언장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병원 검사 기록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유언장을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태식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미경 변호사가 판결문 사본을 들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병실 앞 복도에서 유나에게 판결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제주 감귤밭하고 집이 유나 씨 이름으로 확정됐소. 유나가 판결문을 받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약속을 지키셨네요.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제주 방문 때 카페 문 앞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이 밭하고 이 집은 꼭 내 이름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서연의 퇴원이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유나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주로 돌아가기 전에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묵어가면 안 되겠소?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전 쫓기듯 나왔던 그 집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 집. 유나가 딸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동 자택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유나의 발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이 문을 나서던 날이 스쳤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유나의 시선이 벽면에서 멈췄습니다. 오복순 여사의 사진 옆에 서연의 어린 시절 성장 사진 여러 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사진을 하나하나 찾아 액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사진들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탁자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복순 여사가 생전에 좋아하던 약과와 녹차가 놓여 있었고 탁자 한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먼저 찻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잘 가셨죠? 태준과 서연이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오복순 여사의 사진 위에서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태준이 유나와 서연을 탑승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서연이 탑승구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신다고 했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때 할머니 좋아하시던 서울 약과 꼭 사오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약과. 서연이 손을 흔들고 탑승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태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주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한수진과 동네 단골 어르신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유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서연 씨 돌아오셨어요. 카페 바람의 쉼터 입구에는 한수진이 직접 쓴 손글씨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수채화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카운터 뒤 선반 위 오복순 여사의 사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선반 위 사진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카페를 다시 여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한수진이 유나에게 지난 한 달 동안의 카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도영 할아버지도 매일 들러서 화분에 물 주고 가셨고요. 매출은 좀 줄었지만 가게는 멀쩡합니다. 유나가 카운터 위를 손으로 쓸며 한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한수진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18년 동안 여기서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준 거예요. 제주 변호사 고은석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유 원장 판결에 따라 감귤밭하고 주택 이름을 사장님 앞으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건설이 사들였던 옆 땅 세 곳도 태준 회장 쪽 변호사가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작업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건가요? 고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사장님 딱 맞습니다. 태준은 약속대로 매주 금요일 오후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두 주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만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셋째 주 금요일 태준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유나가 말했습니다. 감귤밭에 잡초가 많이 자랐던데. 태준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카운터 아래에서 장갑 한 켤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장갑을 받아들고 감귤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준은 금요일마다 장갑을 끼고 밭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서연의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일과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교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약과 가져오셨어요? 당연하지. 서울에서는 태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약 800억 원 규모의 횡령에 대해 징역 8년을 요구했습니다. 태식이 법정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돈을 따로 모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서 수빈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태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었습니다.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분명하고 특히 유 원장 소송과 부동산 매입에 전용한 행위는 가족 간 분쟁을 이용한 것으로 무겁게 봅니다.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감귤밭 옆 작은 집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마당 쪽으로 유나가 쟁반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와 감귤 몇 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잡초 뽑느라 배고프실 텐데. 두 사람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20년 전 신혼 시절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는 식사였습니다. 유나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 마당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네. 태준이 감귤 껍질을 까며 유나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 오랜 경계가 걷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태준이 마당 감나무 아래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소. 오복순 장학재단이라고. 제주 지역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거요. 유나가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들었습니다. 태준이 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처음 운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유나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수빈이 제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서연과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1심 판결 이후로 매주 면회를 가고 있어.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는데 벌 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서연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잘못한 거랑 우리 사이는 다른 거잖아. 언니가 있어서 이 과정이 덜 외로웠어. 수빈이 코끝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서연아, 그림 에세이 내년 봄 출간 목표로 최종 편집에 들어갔어. 기대해도 돼. 서연이 수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식 후 6개월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진료실에서 박소영 교수가 검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서연 씨, 혈액 검사하고 골수 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이식한 세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앞으로 3개월마다 검진만 받으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유나와 태준이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며 서연이 양쪽 부모의 팔을 하나씩 꼈습니다. 오늘은 삼겹살 사주세요, 아버지. 태준이 서연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삼겹살이면 소주도 한 잔 해야지. 유나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약 드시는 분이 무슨 소주예요. 세 사람이 나란히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태준이 성도그룹 이사회에서 오복순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카페 바람의 쉼터 앞마당에서 장학재단 첫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장학생으로 뽑힌 제주 중학생 3명에게 미술도구 세트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리세요. 카페 안에서 유나가 커피를 내리며 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카운터 뒤 선반 위 오복순 여사의 사진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감귤 수확을 앞둔 밭사이길을 태준과 유나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준이 감귤나무 가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밭이 감귤 딸 때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던데 내가 매주 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지. 유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주 오시든가요? 태준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감귤밭 사이길에 나란히 울렸습니다. 태준이 성도그룹 이사회의 한 달 중 절반은 제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사회가 승인했습니다. 감귤밭 옆 작은 집 한쪽 방에 책상과 컴퓨터를 들여놓았습니다.
겨울 첫눈이 내리는 12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감귤밭 옆 작은 집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태준, 유나, 서연,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수빈이었습니다. 유나가 끓인 된장찌개와 갓 딴 감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오복순 여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진 앞에 감귤 하나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다 돌아왔습니다. 식탁의 모든 사람이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서연이 식탁을 치우다가 찬장 서랍에서 오복순 여사의 마지막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유난의 카페에 다녀왔다. 서연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 태준아, 이 아이들을 부디 네가 지켜다오. 엄마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사람이 일기장을 돌려 읽으며 각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감귤밭 위로 첫눈이 소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유나와 서연 그리고 수빈이 앉아있는 식탁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복순 여사의 유언장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겨울 이 식탁 위에서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복순 여사는 살아서는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녀에게도. 대신 18년 동안 매달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약과를 싸들고 손녀에게 줄 선물을 챙기고 카페 창가에 앉아 감귤차를 마셨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대신 발걸음으로 마음을 전한 거죠.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언장 한 장, 일기장 3권, 그리고 밀봉 봉투 하나. 오복순 여사가 남긴 것들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네가 대신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태주는 20년이 지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고 유나는 20년을 버틴 끝에 비로소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며 기다렸고 수빈은 아버지의 잘못 앞에서도 가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묻어둔 한마디를 꺼내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